TV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봉고는 나의 동반자 한유봉고 수리 나왔어. 영원한 사업 파트너 강인한 자체 넉넉한 적재 내 생애 최고의 전망 충돌 사양 방지 보조 운전석 통풍 시트 봉고로 대 사장님 맞춤형 트럭 더 뉴 봉고 3. 1.2톤도 LPI도 있어요. 요즘 진짜 웨딩 시즌인가 봐. 난 결혼 준비 어떻게 했나 몰라. 살 것도 많고 비교할 것도 많고. 언니, 요즘은 하이마트에서 다 한 번에 사잖아. 다양한 가전제품은 물론 풍성한 혜택까지. 결혼할 땐 하이마트로 가요. 자세한 내용은 매장 문의. 아이들의 상상을 경험하는 다산 신도시의 랜드마크, 가족들의 환상을 체험하는 신개념 복합 쇼핑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테마로 한 이벤트 광장과 서면 벚꽃 축제 거리에 뽀로로 파크 입점 확장까지. 패밀리 컬처 플레이스, 판테온 스퀘어, 모델하우스 개관 중. 1833-8383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뒷좌석에 앉은 친구가 귀찮다고 안전벨트 안 맨대요. 어떡하죠? 에이, 안 되죠. 차 타면 제일 먼저 안전벨트 찰칵. 전 좌석 안전벨트 잊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네, 아이러브 풋볼 40번째 이야기. 오늘은 또 네. 박문성 위원님께서 해외로 떠나셨어요. 자, 따라서 이상윤 위원과 오늘 둘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문성 위원님 또 떠나셨네요. 지구를 떠나거라. 아니, 박문성 위원 네. 바쁘신가 봐요. 겁나게 바쁘네요. 예, 예. 뭐 바쁜 게 좋죠. 예. 네. 아니, 요즘 뭐 K리그 그 선두 경쟁, 강등권 탈출 경쟁 등 뭐 정말 치열하고 해외 리그도 개막을 했고요. 또 월드컵 2차 예선도 시작을 했고요. 요즘 축구 이슈 굉장히 많고 바쁘시죠? 위원님께서도. 바빠요. 그러니까 축구 정말 올 시즌은 예, 예. 재미거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소들이 재미있어서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이상윤 위원님께는 수금의 계절인가요? 수금 무슨 수금이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축구합니까? 뭔 소리예요? 네. 어떻게 좀 버리는 괜찮으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오늘은요 이상윤 위원과 함께 대한민국과 조지아의 평가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박항서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례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 이런 소식인데 박항서 감독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날카로워지셨죠. 일단은 예, 예.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진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또 태국하고 경기고 또 감독이 니시노 감독이요. 예. 그러니까 한일전이잖아요. 일본 감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마음적으로 상당히 아주 그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예, 예. 그 기자회견에서 쓸데없는 짓거리하면 제가 봤을 때 박항서 감독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태국 기자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해서 박항서 감독 이야기할 때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박항서 감독 선수였다면 머리를 받았습니다. 감독이니까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예의는 있어야죠. 존중해줘야죠. 그럼요. 네. 아니 평소 성격은 어떠세요? 되게 후배들 잘 챙겨줍니다. 예. 네,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무뚝뚝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같이 있어 보면 예. 말씀 잘하시고요. 예.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예. 네, 축구 얘기. 화는 잘 내십니까? 화도 다혈질이죠. 근데 정말 좋으신 분이고 예. 또 베트남이 영웅입니다. 영웅. 베트남 영웅이죠. 영웅. 예. 화를 낼만 했잖아요. 화낼만 하죠. 예, 기분 예. 나쁠 거예요. 그럼요. 괜히 원정 경기이고 예. 뭐 0대0으로 비기긴 했지만요. 그 일단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 감정을 있잖아요. 예.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주 저로서도 만약에 있잖아요. 그 예. 자리에 있었다면 상당히 아주 불쾌했을 것 같아요.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예의 없죠. 예, 예. 이상윤 위원님께서도 고텐션의 대가신데 감독하시는 거나 중계하시는 거 보면 소리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네. 예, 앞으로도 재밌는 중계 네.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과 조지아 평가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벤투 감독이 실험을 했죠. 예. 네, 일단 개인적으로 그 벤투 감독이 부임하면서 백스리 전형과 예. 또 352 전형을 그닥
그렇게 자신의 경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선수들이 그 상황을 잘 뭐랄까요? 이해를 못했나요? 이해도 이해지만 예. 경기 내용이 썩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일단 실험적인 카드를 쓰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거 좀 난감하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분명히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예. 그 월드컵 예선 2차전에 이제 나오는 팀들과의 대결에서도 다양한 전술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그 색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그 위치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를 100% 보여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상당히 좀 어제 경기는 잘 못했다 한마디로. 못했어요. 예. 플랜 B를 시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경기를 보신 많은 분들이 그냥 자는 게 좋을 뻔했다. 뭐 안 본눈 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2대2로 비겼습니다. 네. 선발 라인업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골키퍼에 구성현 선수가 나왔고요. 예. 백스리였죠. 권경원, 김민재, 박지수 선수가 3명의 수비를 받고 예. 좌우 측면에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볼 부분인데 왼쪽엔 김진수, 예. 오른쪽엔 황희찬 선수를 예. 놨죠. 그리고 또 백승호 선수를 수비형 홀딩으로 놨고요. 권창훈,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인 카드로 올라갔고 예. 손흥민 선수와 이정혁 카드였거든요. 예. 그래서 3-5-2 전형을 섰는데 여기서 이제 팩트는 황희찬 선수예요. 황희찬. 예. 현대 축구의 정말 윙백들 백포를 쓰든 백스를 쓰든 축구에 정말 이제는 공격과 수비를 정말 잘해야 되고 예. 그 역할을 얼마만큼 소화를 잘 해주냐에 따라서 그 팀의 그 완성도 있는 팀의 완성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예. 이날 경기에서는 조금은 뭐랄까 수비적인 부분을 보는 건지 아니면 공격적인 카드를 보는 건지 아니면 중원에서 정말 세밀한 플레이를 통해서 예. 뭐 손흥민 선수나 이정효 선수가 가질 수 있는 투포드가 다양한 어떤 공격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수비도 아니고 공격도 아닌 전반적으로 좀 애매했군요. 애매한 어떤 예. 포메이션의 선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성윤, 권경원, 박지수, 이정엽 등 평소 중용되지 않았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선발 라인업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수 선수를 투입시켰고요. 예. 또 구성현 선수가 투입됐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뭐 충분히 이 위치에서 뛸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00% 제가 생각했던 카드하고는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선수들의 구성원 자체가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는 뭐 대표 선수인데 나쁘진 않죠. 예. 근데 이 선수들이 경기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이 3-5-2의 전형에 이 큰 틀을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그 축구를 보는 일반인들도 경기가 정말 뭔가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재미가 있던지 아니면 정말 이거 의문부호만 남기는 전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로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비 조직력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골키퍼서부터 본 구성현 선수는 예. 평균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2골 실점한 부분에서는 실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백스리에 예. 권경원, 김민재, 박지수 선수였는데 3명의 이 수비 조직은요. 공격의 빌드업을 시작하는데 시발점이 돼야 되고요. 예. 또 수비할 때는 정말 안전적으로 커버 플레이도 들어가면서 상대 공격을 차단해 줘야 되는데 이 3명의 수비 조합의 빌드업 자체는 100% 그렇게 썩 뭐 권경원 선수, 김민재 선수, 박지수 선수를 봤을 때는 공격에 물 흐르듯이 만들어가는 그 시발점 역할은 100% 잘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선수 3명만 갖고는 또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백승호 선수가 있고요. 예. 또 권창훈, 이강인, 황희찬, 김주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측면으로 황희찬, 김주수 선수가 올라갔을 때 이 미드필드에서 백승호 선수라든지 뭐 이강인, 권창훈 선수가 볼을 소유해주고 그 이 황희찬 선수의 어떤 공간 활용이라든지 김주수 선수의 어떤 공간
그리고 손흥민, 이정엽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공격 조합에서 저는 상당히 좀 뭐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그런 어떤 수비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도 100% 좋은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더군요. 예, 빈틈을 많이 노출했고요. 조직력에서도 문제를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이상윤 위원님 많이 네. 피곤하십니까?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네. 거지만 이거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백스리 있잖아요.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지능적이어야 되고요. 또 공격과 어차피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뿌려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예. 수비 커버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보면 3명의 수비수는 경고해야 돼요. 근데 황희찬 선수나 김진우 선수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이게 노림수인지 뭐 어떻게 우리가 수비를 하고 어떻게 공략할 건지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백스리의 좌우 측면은 상황에 따라서 5백이 되잖아요. 예. 전반전 내내 5백을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미드필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흥민, 이정효 선수가 투포드잖아요. 예. 그럼 미드필드가 뭐 4명이 된다든지 3명이 된다든지 아니면 5-3-2가 된다든지 예. 5-4-1이 된다든지 포메이션 좀 변화도 있어야 되고요. 포메이션의 예. 변화가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볼 소유도 되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간 침투를 해서 그럼요. 상대를 배후 침투를 해서 이 선수들을 예.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정효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서로 케미는 하나도 안 맞았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주 화가 좀 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예. 축구에서 솔로 플레이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부분적인 플레이, 그래서 팀 플레이, 팀 전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어저께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팀 플레이가 전혀 안 나왔죠. 그래도 평가전이고 또 시험을 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조금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근데 있잖아요. 예. 중요한 건 이건 백스리는 수비적인 3-5-2 전형이냐 공격적인 3-5-2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팀들이 그 레바논, 북한, 트르크메니스탄, 예. 그 스리랑카라는 거죠. 예. 첫 번째가 트르크메니스탄 경기잖아요. 경기죠. 예. 그 선수들이 아마 밀집해서 그러니까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우리랑 정상적으로 경기한다고는 볼 수는 없죠. 수비 아주 중심을 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수비 예. 조직을 갖추면서 카운터어택을 때릴 수 역습 있는 한 방에. 그렇죠. 근데 어저께 조지아 같은 경우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수준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호. 그러니까 정상 경기 4-3-3의 전형이죠. 예. 4-1-4-1의 어떤 포메이션도 낼 수 있는데 개인 기량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백스에서 공간 있잖아요. 예.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황희찬 선수의 이 오른쪽 윙백에 황희찬 선수가 공격적으로 지금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예. 저는 여기서 의무부호는 꼭 이렇게 백스리를 쓰면서 황희찬 선수를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이 상당히 짙은 선수를 윙백에 놓고 실험을 했어야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알다시피 이용 있죠. 그러니까 이용이요? 예. 윙백인데 공격하다 못하는 선수 아니죠. 그리고 김태환 선수. 예. 김태환 선수 2명의 윙백 자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좋은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상당히 전투적이죠. 근데 이 선수가 공격 성향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못한다는 게 아니지만 예. 확실한 수비를 겸하면서 공격을 나가는 것보다는 공격 성향이 상당히 짙어요. 예. 그럼 이쪽이 커버 플레이를 가가면서 이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었거든요. 박지 선수가 전반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 6번, 7번까지도 계속 상대 공격수와 맞닥뜨리는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충분히 커버해서 이 선수가 1대 상황에서 이기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이게 불안하죠. 예. 일단 황희찬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확실하게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좀 많이 펼쳐졌었죠. 알겠습니다. 자, 미드필더 좀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벤투 감독이 수비를 거치면서 미드필더 거치면서 빌드업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미드필더 특히 백승호 움직임 어땠습니까? 백승호 선수가 이게 백스리에 있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공격의 시발점은 어차피 구성윤 선수가 뭐 이 3명의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백승호 선수가 그 상황에서 있잖아요. 계속 볼을 받아주고 또 이강인, 권창훈 선수라든지 김진수 또 황희찬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럼요. 근데
실수도 좀 있었고요. 어. 확실하게 그 포지션에서의 처음에 A매치 데뷔전 했을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때만큼의 경기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백승호 선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팀 전체의 문제다. 그렇죠. 이강인 선수나 권창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예, 예. 아기자기하게 볼을 잘 찾는 선수이긴 하지만 뭔가 볼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이죠. 그 역할이 100% 저는 이렇게 잘 맞아 돌아갔던 유기적인 미드필드 조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18세 204일 이강인이 A매치에 데뷔했습니다. 이강인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강인 선수 일단은요. 편견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어린 선수가 예. 데뷔 전까지 치른 것은 대단한 거죠. 예. 뭐 프리킥에서도 골포스트를 맞췄던 그런 장면도 보여줬고 일단 경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 저번에도 우리가 말했던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 뭐 이정엽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파고들 때 뿌려주는 역할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에서는 전혀 이제 100% 보여주지 못했어요. 앞으로 또 호흡을 맞춰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데뷔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아주 이 선수에게도 그 뭐랄까요 선수로서 그 자신감이 더 생길 수 있고 예.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강인과 손흥민 조합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 평가전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은 거죠? 어제 경기에서였잖아요.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화면에 잡히잖아요. 얼굴에서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웃는 얼굴을 그러니까 얼굴이 찌푸린 인상, 짜증이 많이 났군요.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이정엽 선수가 투포트예요. 예. 경기가 안 풀릴 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 아래까지 내려가서 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 뭐 기사에도 보면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월드컵도 못 나간다라고 쓴소리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역할에서 내려와서 볼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선수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권창훈 선수가 올라간다든지 이강인 선수가 올라가서 뭐 이정현 선수가 내려가서 계속 뭐 스위칭을 한다든지 이런 많은 변화를 가져가면서 플레이했던 것이 아니죠. 경기가 안 풀리니까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메시 선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예. 자신이 직접 해결을 하는데 이게 공격적인 어떤 조합에 조금 그 틀에 이 3-5-2 전형의 선수들의 그 위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100%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거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이강인은 그래도 평균 정도 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 전반전 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느끼는 거지만요. 예. 이재성 선수나 하김범 선수 있잖아요. 예. 김보경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대표팀 감독이라면요. 이 선수 먼저 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데뷔한 거는 축하하는데 예.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지금의 경기를 뛰었던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고 이런 라인업의 경기를 좀 펼칠 것 같아요. 예. 뭐 이강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간다거나 일단 적응을 더 시켜서 한다거나. 그렇죠. 예. 근데 현재 이상윤 위원님께서 감독이시라면 네. 뭐 이재성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쓰겠다. 어제 그래서 후반전에 교체해서 나왔던 정우영 선수라든지 예. 그리고 또 이동경 선수는 상당히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그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그 예. 3-5-2 전형의 투포드는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공간 지배하는 능력도 좋지만 그러니까 측면에서 어차피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3-5-2 전형의 중요한 건요. 측면을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측면을 허술해 줄 수는 있지만 측면을 계속 교란하면서 공격수들이 정말 잘라 들어가든지 뒤로 돌아가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뭐 황인조 선수는 뭐 군계일하기도만요. 정말 잘합니다. 2골 들어오자마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 플레이를 보여줬고 예. 이동경 선수도 뭐 김주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는 중년의 윙백들은 예. 현대 축구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공격을 풀어갔는데 그 실마리의 1인자예요. 중요하잖아요. 그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을 때도 예. 이동경 선수가 그 타이밍 정말 잘 잡았죠. 김준 선수가 내주면서 또 황의조 선수가 마무리했던 이런 장면들이 3-5-2가 가질 수 있는 공격의 패턴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예.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벤투 감독이 이 백스리를 트루크메니스탄에서도 쓸까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의문부호가 됩니다. 맞아요. 이 3-5-2.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 백포는
분명히 가져갈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모이는 한번 써봤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벤투 감독이 만약에 사모이 그러니까 백스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검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후반전은 났어요. 예. 근데 실험적인 카드이긴 하지만 100% 제가 예. 봤을 땐 투르크메니스탄에 이 이상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일단 이것도 본 시험에서는 기존에 잘하던 걸 가져가겠죠. 뭐 4, 2, 3이라든지. 뭐 잘하는 거 가져가겠죠. 예. 예. 자, 경기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많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비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예. 그 김민재 선수하고 김영권 선수, 권경원 선수가 이 세 명이 로테이션을 좀 쓰면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측면 있잖아요. 저는 예. 이용이나 김도현 선수를 써야 될 것 같고요. 왼쪽에 몽철 김진수 선수를 쓰면서 예. 수비 라인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우영 선수. 일단은 예. 정우영 선수도 백승호 선수보다는 좀 안정적이더라고요. 경기를 풀어주고 상대 공격을 끊어주는 역할들을 잘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일단은 젊은 선수들보다는 경기를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 선수들을 통해서 뭔가 경기를 풀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정말 말 그대로 졸전을 펼쳤습니다. 벤투 감독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는 정말 시작이에요. 예. 벤투 감독이 지금의 우리 선수들 다양한 선수들을 많은 좋은 선수들을 확보를 했고 또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구성을 갖췄잖아요. 예.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풀어야 되겠지만 예.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축구를 하지 못하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 조에 속해 있는 H조에서는 우리가 단연 선두주자이면 틀림이 없는데 자, 이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걸 이겨내고 나가면 다음 예선이 정말 더 어렵잖아요. 첫 경기가 있잖아요. 예. 어차피 원정 경기였고 아마 시차도 좀 있을 거고 선수들이 손발을 맞추는 데 있어서 백포도 아니었고 백술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선수들은 재능은 있고 실력은 있기 때문에 믿고 예. 썼는데 믿고 쓴 카드가 이게 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자, 어제 한국 축구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이른바 고텐션을 보기 어려웠는데 오늘 이상윤 위원님께서는 고텐션이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이거 냉정해야죠. 왜냐면요. 일단 정말 어제 경기 전반전에 봤을 때는 네. 내용상도 그렇고 우리가 원했던 축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웠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이제 10일 밤 11시에 투르크메니스탄과 2차 예선 1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상대가 약체긴 해도 방심은 금물일 텐데요. 이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그러니까 상대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 우리 준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잘 보여주면 되고 이 준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선수들이 그 케미를 잘 맞춰서 최고의 경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축구는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죠. 그럼요. 승점 3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고 뭐 손흥민 선수가 얘기했듯이 손흥민 선수도 100% 좋은 컨디션은 지금 아니거든요. 예. 집중해서 우리가 월드컵을 나갈 수 있는 그 팬들이 원하는 정말 좋은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영의 2분 톡톡 축구 상식 MC 이하영입니다. 매주 2분 동안 축구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유니폼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유니폼은 1945년 광복 이후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유니폼은 붉은색 상의에 흰색 하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처음 선보인 유니폼. 왜 붉은색이었을까요? 태극 무늬에서 채택했다. 힘과 정열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이다. 임금의 옷 색깔로 최고를 뜻하는 의미가 있다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 시기부터 향후 30여 년간 대표팀 유니폼은 어설프고 촌스러웠는데요.
가내 공장에서 제작돼 디자인도 없고 재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 오는 날 경기 후에는 유니폼을 빨면 탈색이 돼 붉은 유니폼이 분홍색으로 바뀌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 후반 드디어 한국 유니폼에는 스폰서가 생겼습니다. 어깨에 세 줄이 들어간 아디땡땡 유니폼을 입게 된 대한민국. 세련돼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는 세계 유니폼 트렌드가 화려함에 주목할 때여서 한국도 유니폼 어깨에 패턴을 넣는 대변화를 시도합니다. 이는 멋진 디자인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1994년 처음으로 유니폼이 붉은색이 아닌 흰색으로 교체됐는데요. 붉은색 유니폼은 상대팀의 투지를 불러일으켜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흰색 유니폼이 다시 붉은색 유니폼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디자인과 색상은 거의 비슷하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후 소재와 기능성 면에서는 매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멋지게 변화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기대하며 이하영의 2분 톡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열 정욱진의 더블 볼런치 시간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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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본 느낌이었는데 네. 조지아와의 친선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자, 오늘은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뛰는 해외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표팀 선수 구성 그리고 국내파와 해외파 비율 어떻습니까? 부상으로 이청용 선수가 낙마했죠. 예. 25명 중에서 K리거가 10명, 유럽파가 7명, 그리고 비유럽 해외파가 8명입니다. 예.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K리그는 물론이고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 같은 이제는 프랑스 리그까지 중계가 잘 이뤄지잖아요. 예. 그렇지만 중국 슈퍼리그, J리그, 중동의 각 리그 경기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누가 골 넣으면 하이라이트로 보는 정도? 그렇죠. 아니면 김민재가 수비 얼마나 잘했다. 이런 게 올라오는 정도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에서만 풀타임 경기를 만나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번 축구대표팀 구성에서 네. 비유럽 해외파 누가 있습니까? 일단 구성윤 골키퍼 예. 선발 출전을 했었죠. 그리고 김영권, 김민재, 박지수 이렇게 수비 라인에 있고요. 정우영, 황인범, 나상호 그리고 김신욱 선수까지 이제 비유럽 해외파네요. 예. 자, 사실 우리가 해외파라고 하면 유럽을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네. 아시아 그리고 미국 등에서 뛰고 있는 선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선수들도 한국에서 경기를 하고 생활을 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해외로 나가는 이유 돈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선수들이 K리그를 떠나서 예.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네,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전. 네, 이 중에서 이제 중국이나 중동, 일본 이 아시아권으로 나가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 금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시를 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고요. 유럽 명문 리그에서 2부 리그 팀이나 아니면은 좀 중하위권의 1부 리그 팀 이렇게 유럽으로 어떻게든 나가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선수로서 좀 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젊은 인재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예. 이쪽은 어찌 보면 좀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자, 지금 미국으로 진출하는 선수가 황인범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전을 떠나서 해외로 갈 때 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미국 무대를 밟았습니다. 네. 이수열 평론가가 지금 방금 말해준 것처럼 네. 유럽을 가기 위한 포석, 발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메이저리그 사커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네, 예전에는 좀 은퇴를 앞둔 유명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 위해서 많았잖아요. 네, 가는 그런 리그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홍명보.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메이저리그 사커 쪽에서 이 남미를 비롯해가지고 좀 타 대륙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 많이 데려오면서 유럽 스카우트들이 이목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좋은 인재들이 많으니까 와서 보고 데려가라. 예.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메이저리그 사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 황인범 선수가 유럽 진출을 염두에 두고 미국으로 간 선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좀 띄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황인범 선수가 유럽 스카우터들의 눈에 좀 더 확실하게 띄려면 팀 성적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경기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황인범 선수의 소속팀이 그 밴쿠버 화이트캡스 이 팀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전 꼴찌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팀이 중위권 정도 하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유독 부진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황인범 선수가 좀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기량을 전부 그 내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간 선택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나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팀에서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나요? 팀에서 입지가 확실합니다. 팀은 꼴찌지만 일단은 시즌에서 리그 전 경기에 출전을 했더라고요. 3경기 빼고 전부 선발 출전입니다. 키패스가 팀 내 1위고 2골 1개의 도움도 기록했습니다. 잘하긴 잘하나 봐요. 잘해요. MOM도 많이 받았고요. 뭐 팀은 득점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황인범 선수가 득점이 없는 경우에도 MOM을 받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얼마나 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팀만 좀 잘하면 그렇죠. 눈에 띄겠네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부 서부 나눠서 경기를 하는데 지금 4경기 남은 상황에서 서부 꼴찌예요. 그리고 한 경기를 풀로 보기에 너무 지루함이 있어서 저도 스킵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자, 아무튼 황인범 선수 잘 성장해서 유럽으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중동과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돈 벌러 간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투자가 엄청나게 많고 연봉도 굉장히 세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규모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선수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연봉 액수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2019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프로축구 리그 연봉 평균 액수를 비교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상위 5위권 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5대 리그, 뭐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이탈리아 세리아 A,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강이 딱 이제 5위권까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예요. 뭐 어찌 보면 뭐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뭐 이런 선수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이 5대 리그를 제외한다면 중국 슈퍼리그가 1위입니다. 선수 평균 연봉이 주전 후보 합쳐서 12억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6위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동 리그를 대표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가 5억 원. 으로 10위권, 11위권에 좀 랭크가 되어 있고요. 5일번이. 그리고 우리 그 K리그가 2억 원으로 2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우리 선수들은 이 K리그에서 뛸 때보다 그 평균적으로 한 6배가 넘는 연봉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동으로 가는 선수들은 대략 한 2.5배 이상의 연봉을 본다고 보는 게 수치상으로 나오죠. 그리고 특히나 이 용병은 이 각 팀의 주전급 이상의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돈을 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있죠. 김민재 선수가 전북에서는 5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는데 베이징으로 건너간 이후로는 42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8배 이상을 뛴 거죠. 이 정도면 사실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8배인데. 진짜 중요한 건 세금입니다. 세금? 중국이나 중동으로 가는 선수가 그 지급하는 세금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유럽으로 이적하는 선수들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수입을 세금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처럼 이 유럽 5대 리그의 상위권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중국이나 중동으로 이적하는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 중에서 가장 이제 알짜배기로 많이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슈퍼리그 사실 좀 수준 떨어진다. 한 수 아래다. 이렇게 생각했던 리그인데 성장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축구 산업에서도 뭐 적극적인 투자도 도움이 됐겠지만 몸값 높은 또 유명한 지도자와 선수들 영입한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베니테즈 감독이 최강희 감독 대신에 이 다른 입항 지휘봉을 잡았는데 리버풀 전 감독이죠? 맞습니다. 배법사. 연봉이 약 180억 추정입니다. 주급 3억이 넘어요. 그렇다고 근데 무조건적으로 팀이 엄청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아니에요. 이 최강희 감독이 있을 때보다 뭐 드라마틱하게 엄청 나아지진 않았거든요. 이 중국 리그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높은 연봉의 어떤 세계적인 선수들을 잘 융합을 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둔 감독이 몇 명 되진 않습니다. 딱 생각나는 감독들이 마르첼로 리피, 뭐 파비오 칸나바로. 칸나바로. 이런 감독들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베즈, 우리에게 또 친숙한 선수인데 테베즈가 16년도에 상하이 선화로 이적하면서 주급이 9억이었어요. 9억 500만 원. 넘네요. 엄청났죠. 예. 일주일에 9억 벌면 무슨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리그에서 20경기 나와서 4골 넣고 향수병 걸려서 집에 갔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9억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향수병이 걸리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돈보다도 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물론 상하이 상강의 오스카나 헐크 같은 선수들을 보면은 팀을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증명했듯이 최고 예. 수준으로 끌어올렸잖아요. 뭐 다양한 선수들이 이렇게 훌륭한 인력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팀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뭐 동기를 부여를 해주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중국으로 떠나면서 축구 팬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는데 네네. 이소율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선수들이 중국이나 중동으로 가는 건 항상 반대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실 그 중국이나 중국 리그가 아직까지 수준이 좀 낮아요. 네, 앞서 말했듯이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유능한 선수들이 많이 오면서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K리그 선수들이 중국이나 중동으로 가서 기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그곳의 용병들의 기량은 우수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시아 챔스에서도 성적을 거두는 거겠죠. 근데 용병들하고 자국 선수들 사이에 그 실력 차이가 크고 그리고 전술적인 면에서도 사실 K리그보다 나을 게 없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면도 많고요. 예. 물론 그 아시아 리그를 좀 만만하게 보고 온 그 용병 선수들이 적응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축구에 임한다는 점을 전제를 한다면 K리그에서 최상위권 레벨의 선수라면 그곳으로 가가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중국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김신욱 선수도 중국 가가지고 뭐 매 경기 골 넣고 있잖아요. 잘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네. 그런 만큼 이제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거를 기대하는 것은 좀 힘들다. 기량이 향상되더라도 더디게 된다는 거죠. 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최영진 아나운서나 정우지 캐스터님이 지금 연봉보다 8배 많이 뛴다. 그러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좀 가요. 저도 그렇죠. 가요. 맞죠? 네. YTN보다 중국 방송국에서 8배를 주면 가죠. 왜 안 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리그의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거의 몇 배, 막 7배, 8배 이상 많은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저라도 갑니다,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걸 두고 이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선수 개인이 본인의 인생을 걸고 한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중국이나 중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현상이 국내 축구 발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개인 선택이니까 존중만 해주면 안 되고 좀 더 그 한 발 뒤쪽으로 물러서 가지고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나 중동으로 가는 거는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좀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뭐 당연하게도 현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최고의 대한민국 선수인데 중국에 있다고 해서 유럽에 못 가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뭐 빅리그로 간 선수도 있고 빅리그 경우 세계 각지로 스카우트가 뿌려지죠. 또 에이전트들의 능력도 요즘은 뛰어나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또 김민재가 전북 시절부터 와포드 관심을 받아왔잖아요. K리그에 있을 때부터. 그랬었죠. 네, 스카이 스포츠 출신의 이 와포드의 상황을 잘 알아서 거의 오피셜이라고 팬들이 쳐주는 기자가 있습니다. 애덤 레벤달이라고 있는데 지난 여름 이적 시장 이제 몇 달 전에 열릴 무렵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민재 딜 still possible, but now join in January option due to China season. 그러니까 김민재 영입은 가능하지만 영어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잘하네요. 아유, 열심히 연습했죠. 어쨌든 중국이 시즌 중이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와야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오피셜이라고 보면 되고 와포드 수비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4경기 동안 1무 3패 8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수들이 대부분 노장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자 이름이 뭐라고요? 애덤 레벤달. 방금 영어 하시는 거 보니까 욱덤 레벤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명단을 좀 더 살펴보죠. 대표팀의 세 번째 골키퍼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구성윤. 어떻습니까? 구성윤 뭐 세 번째 골키퍼였지만 지난 조지아전에선 첫 번째 골키퍼가 됐죠. 아니 이 선수는 K리그를 거친 적이 없잖아요. 바로 일본으로 향한 선수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세레스 오사카에서 U18팀에 영입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성인 무대를 밟기가 힘들었는데 주전 골키퍼가 김진현이었거든요. 김진현은 아직까지 뭐 세레소에서 레전드고요. 그래서 2015년에 이 콘사도레 사포로로 이적을 하고 5시즌째인데 붙박이 주전이고요. 리그에서 경기당 세이브 1위입니다. 잘하는 선수네요. 그렇죠. 그리고 골키퍼이고 또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팀 경기를 가면은 유니폼이 엄청 많이 보이는 팬들에게 그런 선수라고 해요. 이 선수가 94년생인데 김승규가 90년생, 조현우가 91년생이에요. 조금 더 버텨주면서 경쟁을 하면 국가대표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자, 유럽, 아시아, 북미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외화벌이를 하면서 축구 팬들에게 기쁨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미에도 명문 팀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또 브라질 선수들도 K리그를 많이 오긴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남미로 가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또 남미 전문가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솔직히 제가 남미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네. 그 선수가 이제 해외로 나갈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금전적인 부분이 충족이 된다거나 아니면 최상위 리그 진출을 위한 뭐 발판이 된다거나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는 좀 충족이 되어야 이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남미 리그는 둘 중에 하나도 좀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는 일단 재정이 좀 열악해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급여를 보장받기가 힘들어요. 우리 선수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남미 리그를 그 빅리그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에도 유럽과의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 선수들이 이제 남미 시장에 있는 그 유럽 스카우트들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리그 일부 중상위권 이상의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만한 실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1부 리그의 하위 팀이나 2부 리그에서 뛰어야 되는데 거기서 뛰어서는 절대 못 갑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충분히 명문팀이 있기 때문에 1부 리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비슷한 레벨의 그 유럽의 중상위 리그로 중위권 리그로 가는 게 낫습니다. 시스템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유럽 중상위 리그가 아무래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리그보다는 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세계 최고의 무대인 유럽 챔피언스 리그 나 유로파 리그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실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됩니다. 남미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뭐 코파 수다아메리카나보다는 챔스나 유로파가 훨씬 낫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그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 빅클럽과의 접근성도 남미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좀 더 나은 리그로 갈 수 있는 거를 타진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이 굳이 남미 리그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더구나 정보도 적고. 네. 그럼 제가 YTN에서 저기 아르헨티나 공영방송국으로 가는 건 반대한다. 뭐 이런 거겠네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세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